시작할까요? 만약에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데 원래 갖고 있던 조합원이 주택과 부스터지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또는 주택과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파트를 안 받고 상가로 받았어요. 그럼 어쩔래가 문제가 돼요. 세법에는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없고요.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래요. 정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66조 양도세 계산 방법 아니냐. 설령 그것이 상가일지라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동의라고 한다면 이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다. 그걸 인정해라 라고 국가 폐소한 경우가 있어요. 즉 뭐라고 하냐면은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를 양도할 경우에 유치 적용할 수 있다. 여기 인정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실 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결의서에 써요. 이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거다. 제가 한 일례로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박간 양반이. 근데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자 예전에 호적이죠. 호적을 떼봤더니만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네. 근데 애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89인데 얘가 이제 27, 8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얘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배우자 공제. 두 번째가 자녀 공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아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립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업동이다 이게요. 업동이. 그래가지고 망자의 호적에 올려놨어요. 어쨌든 양자니까 공제는 돼요. 그런데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할 거냐, 부인 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라 함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하죠. 플러스 알파 해봅시다.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분이에요. 또는 남자분이에요. 그랬을 때 특수관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특수관계가. 기본법 시행령 1호에 2에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배우자는 원론적으로 특수관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조문에 가로 열고 사실혼 관계 포함 가로 닫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나 남자는 배우자와 똑같이 준용합니다. 막말로 1세대 1주택인데 사실혼 관계가 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애까지 있어요. 그러면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88조에 한 세대란 그 속에 이런 말 써놨어요. 가로 열고 법률혼의 이혼해서 재판상 이혼 또는 합의혼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은 같이 거주를 한다면 이를 뭘로 봐라? 동일세도 인정. 세법에 그런 말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전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 사람 집이 두 채예요. 어느 걸 팔아도 과세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을 해요. 네. 재판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채 중에 한 채를 각각 재산분할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재산분할로 가져가면 이건 명의신탁을 해지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면 한국적 국민 정서에 의해서 다 남편 명의 등기가 돼 있지만 남편 명으로 소유를 했지만 실제는 부인이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등기만 남편 명에 해놨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요. 그러면 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뭘로 해요? 등기 원인이 뭐로 합니까? 증여로 합니까? 재산 분할로 합니까? 절대 재산 분할 안 씁니다. 왜 재산 분할 말을 안 쓰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그 부인의 등기를 딱 떼보면 등기 원인이 재산 분할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이 여자, 이 남자 뭐 했다? 이혼했다. 개인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진짜 이혼을 했어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등지고 법무사 사무실 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재산 분할인데 그러면 재산 분할하면 또 합의서 가져오세요. 재판상 판결문 가져와도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딱 패션화되어 있어요. 증여 등기를 해버려요. 어차피 소유권만 넘으면 되니까. 그럼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딱 주민등록 조회해봤더니만 동일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증여세 무신고했네? 통지서를 보내요. 예,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여자분, 죄송합니다. 성차별 아니에요.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여자분이 들어와요. 세무서에 오셔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혼 당하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무슨 증여요? 증여 아닙니다. 재산분할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재판상 이혼 합의형 따지지 말고 그러면 재산분할에는 근거서를 갖고 오세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 부과 안 하죠? 네, 그걸 매각을 해요. 매각이면 남편이 취득한 때가 결국 부인의 취득한 때가 되죠. 그래서 농담처럼 이혼하세요. 이혼을 해요. 그럼 민법상 이혼하고 나면 다시 재혼도 할 수도 있죠? 그럼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지금도 있죠? 6개월입니까? 여자분이 임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 텀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혼인을 해요. 두 사람이.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55조 5항 얘기인가요? 예. 여자와 남자가 혼인하면 세법 그게 안 돼 있죠?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두 채가 됐다면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면 양도주택은 비과세 줄게. 그렇죠? 그러면 당초 AB가 혼인하다가 이혼해버렸어요. 다시 AB가 또 혼인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혼인 합가주택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받은 경우.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했는데 진짜 이혼해버렸어요. 예, 남자가 눈이 단도로 가버린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본법에다가 가로세게 쓰는 거예요. 이혼을 했지만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실제는 같이 산다면 동일세대다 라고 나오는 거죠. 예,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 양도차익. 이제는요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A, B, C 점 3개를 찍되 C점이 무슨 점이에요? C점이 완성주택의 양도입니다. 완성주택 양도요. A점이 당초 취득을 했고요. B점이 관리처분계에 인가가 났고요. B-점이 완성일이에요. 그 다음에 C점이 완성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부동산 구간이에요? 권리 구간이에요? 권리 구간이에요. 근데 따지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따지지 말아라. 그냥 다 인정해 줘 버려라. 그러면 A, B권의 양도 차익에다가 B, C권의 양도 차익을 각각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양도를 현재 당초 취득한 때부터 공사기간 포함해서 신축 완성 양도를 한다면 이 B부터 B-구간 따지지 말고 보유연수에 넣어줘 버려라. 그래서 장특공제를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만약에 3억에서 5억에서 2억을 납부해서 20억에 양도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20억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2억 그러면 13억이 나오죠. 13억의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입 원가 요소는 몇 가지예요? 투입 원가 요소는 두 가지죠. 즉 평가받은 5억짜리의 기존 부동산이 기여한 양도 차익도 들어있고 추가로 납부한 청산금에 상당한 양도 차익 두 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쪼개자는 얘기예요. 쪼개서 13억 곱하기 7분의 5가 있고 5와 7분의 2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7분의 5와 7분의 2가 있어요. 그러면 13억 곱하기 7분의 5를 대입한다면 얻어지는 양도 차익은 기존 부동산에 기여한 양도 차익이죠. 그죠? 다음에 13억 곱하기 7분의 2를 곱하면 BC관의 양도 차익 중에 누가 기여한 양도 차익이에요? 납부한 청산금이 기여한 양도 차익이죠. 그러면 AB 구간의 양도 차익은 기존 부동산이에요? 권리예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죠. 플러스 13 곱하기 7분의 5를 대입하면 여기에 얻어진 값이 라지 X라고 합시다. 라지 X는 누구의 양도 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이 기여한 양도 차익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A부터 C까지의 보유연수별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BC 구간의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요. 13억 곱하기 7분의 2. 이에 해당되는 Y값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B부터 C까지의 보유연수의 장특공제를 해줘란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축 완성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청산금을 납부할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청산금을 납부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은 똑같다. 똑같지만 차이점 뭐밖에 없다? 청산금에 해당되는 양도차익과 기존 부동산에 기한 양도차익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전체 A부터 C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고 납부한 청산금에 기한 양도차익은 B점부터 C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보유연수별 장특공제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말로 그냥 해봅시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신축 완성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마이너스 실제 소득임이 또는 계산공제 끝. 이것은 누구의 양도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에요.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인 BC의 양도차익. 그러면 C점의 완성주택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유된 경비. 이 양도차익은 맞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부분에 분자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 B점의 평가액을 대입하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쪼개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방금 계산한 금을 빼버리면 누가 기한 양도차익이에요? 납부한 청산금의 양도차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기존 부동산의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과 기존 부동산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의 두 개를 더해서 A부터 C까지 장특공제를 해줘버려라. B씨고 양도차익 중에 납부한 청산금에 상당한 양도차익은 B점부터 C점까지의 장특공제를 해줘라.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분. 자, 보시죠. 이게 A를 보시죠. 여기 이 부분이요. 이걸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기존 건물과 부수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의 분자 납부한 청산금 부분이죠. 그렇죠? 전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이걸 빼버리면 누가 기한 양도차익이 돼요? 기존 부동산이 기한 양도차익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이 쪼개져 나오겠죠. 그렇지만 자,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은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전부 다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이죠. 그죠?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은 안분하면 요걸 빼거나 안분하면 즉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의 분자 B점의 평가액을 대보면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입주권 양도차익 방법을 모르면 이건 백날 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어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은 부수토지의 인가일로부터 부수토지 양도일까지의 기간, 기존 부동산 당초 취득일로부터 신축 완성 때 양도일까지 기간에 장특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만약 이 집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서울에 많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아파트 다 10억 초과하니까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이제는 청산금을 지급받으면 어쩌려는 얘기예요.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청산금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에 기여를 해요, 안 해요? 기여할까요, 안 할까요? 굳이 한다면 3억에 취득했어요.
관리처분 인가평가가 7억의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를 만약에 5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청산금을 지급받겠죠? 이걸 20억에 양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지급받은 청산금 2억은 지급받은 청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시점 또는 이전 고시일 현재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면 끝이에요. 또 비과세 처리하면 돼요. 근데 비과세는 안 되겠죠. 왜? 양도 20억이니까 당연히 평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2억은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A, B 구간과 B, C 구간은 다 누구의 양도 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죠. 그럼 고민할 거 없죠. 그냥 양도 차익을 구해서 A부터 C까지의 장통을 왕창 해줘 버리면 돼요. 왜? 이 지급받은 청산금이 여기에 기여하는 바는 빵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면 말로 해본다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의 소요된 경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책 신축 완성주택 양도 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더하기 지급받은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전과 인가후양도 다 구해졌잖아요.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A부터 C점까지 장통공제를 해줘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법을 명확히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완성주택 양도세 과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집들이 혹여라도 조세 특례 제한법 99조 또는 99조의 3에 따른 양도차익의 소득금액의 공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주로 99조 3을 많이 만납니다. 3을요. 이게 뭐냐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시다 보면 경험이에요. 신규 직원들은 과세분만 열심히 처리해요. 과세분만. 감배무 처리 안 해요. 비과세 처리 안 해요. 근데 반대예요. 고참들은 비과세나 감면부터 먼저 처리해요. 그게 더 쉽거든. 근데 신규는 겁나거든요.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한 것은 감사에 크게 지적을 안 해요. 물론 너무 많이 하면 개판 5분 전이면 뭐 징계한다는 말도 있지만 비교적 안 해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은 열심히 과세분만 처리해요. 근데 거기서 아다리가 걸려요. 문제가 시작돼요. 왜? 감면 대상인데 감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 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개업하신 분들이요. 그냥 사무관급 이상이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세과에 근무하다가 승진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이 조사국 또는 감사, 감찰, 그다음에 인사개통, 비서실, 이런 알짜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 승진을 해요. 그죠? 재산 근무하는 사람 승진의 경우는 한 명 있을까 말까 가뭄의 콩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인조사나 뭐 다른 걸 잘 아는데 재산 업무는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의뢰인이 오면은 재산제세가 의뢰인이 와요. 그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아는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 없으면 제가 바빠서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러시다 보면은요, 재산제세가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좀 너무 뜸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개업하신 분들이 재산세에 근무하던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꼭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해지죠. 해보죠. 99조 3이 가장 많이 걸려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건 서울과천 5대 신도시만 그렇습니다. 서울과천 5대 신도시가 아닌 경우는 2003년 6월 30날까지예요. 이 기간 중에 첫 번째,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완납했다면, 이건 누구를 말해요? 일반 분양자를 말하겠죠. 일반 분양자. 두 번째가 해당 기간 중에 자기건설주택이요. 자기건설주택. 그러니까 해당 주택을 내가 단독을 짓건 재개발, 재건축이건 지역조합이건 직장조합이건 하등에 관계없어요. 그냥 왜? 내 집을 내가 짓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백일동 904호라고 합시다. 백일동 904호를 이거부터 먼저 말해봐요. 그 사람의 아파트 등기를 딱 떼봤어요. 딱 떼봤더니만은 무슨 재개발 조합으로 보존 등기가 났어요. 그 다음에 매매를 등기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원일까요? 조합원이 아닐까요? 일반 분양자일까요? 그건 일반 분양자예요. 근데 백일동 904호의 보존 등기가 긴갑돌면 곧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조합원이에요.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무조건 조합이라고 해서 곧바로 하면 안 돼요. 이전 고시일 전까지는 조합은 입주권 상태예요. 재건축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재개발은 전매 금지가 안 걸려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승계조합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냐 조합원이냐, 조합원도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만약에 집이 다 흘렸다, 관리처분 흘려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려면 무엇을 이전 등기를 해와야 돼요? 무엇을? 토지의 재건축은 대지권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때가 관리처분계의 인가일 이후라고 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승계조합원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원조합원이에요. 그죠? 원조합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래서 그렇네요 라고 해서 곧바로 적용하면 또 안 돼요. 이 사람이 원조합원이라고 한다면 토지만 갖고 있었냐, 주택과 토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었냐, 주택만 갖고 있었냐, 겸용주택이냐, 겸용주택은 주택이 넓으냐 상가가 넓으냐 가느냐를 또 따져야 돼요. 그죠? 상황상은 틀리기 때문에 그냥 너무 관과하면 안 돼요. 자기 건설주 이때 완성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완성시기가 도래한다면 감면해 줄게. 세 번째, 해당 중에 완성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당 기간 중에 만약에 일반 계약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줘라.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제가 글씨를 너무 개판 5분 전으로 쓰잖아요. 이해하시고요. 제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잘못이에요. A점에서 당초 취득을 했어요. B점에서 완성이 됐어요. C점이 5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D점이 양도 시점이에요. 그러면 5년을 경과해서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세액 전액을 감면해 줄게. 그 다음에 5년을 경과한다면 전체 소득금액 중에 5년간의 소득금액을 빼줄게. 지금 세법에 뺀다라는 말이 99조 93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썽이 났었어요. 차감한다. 차감한다의 뜻이 뭐예요? 뺀다는 의미예요. 뺀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차감한다는 얘기는 전체 소득금액 중에 비시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을 공제한다, 감면해준다, 이 논리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이 맞을까요? 근데 그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뺐어요. 차감하니까 뺀다고 했어요. A부터 D점까지의 소득금액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합시다. 5년간의 소득금액이 만약에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5억에서 3억을 빼서 2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바꿔버렸어요. A부터 D점까지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를 계산해라. 산출세 곱하기 분세 분모 전체 소득금액 중에 5년간의 차지한 비율만큼의 세액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어떤 게 납세자한테, 국민한테 불리해요? 후자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산출세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전체 소득금액에서 BC 소득금액을 왕창 빼버리면 과표가 내려가요. 그러면 세율이 바뀌어요. 이게 말썽이 났어요. 법원 가서 국가가 패소했어요. 빼란 얘기 아니냐. 그래서 세법을 개정했어요. 뺀다로 바꿨어요. 뺀다. 그런데 왜 국세청에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승시 국어사전을 봐도요. 차감한다는 얘기는 비교하여 견주어 덜어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비교하여 견주어 덜어낸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보는다는 뜻이에요. 그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세법이 뺀다라는 말은, 차감한다는 말은 다 뺀다라고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대법가석부가 폐선언 바람에 지금은 세법을 개정했어요. 뺀다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뺀다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분 AD 구간의 전체 소득금액 곱하기 D점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A점의 기준시가분의 C점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B점의 기준시가를 대입한다.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B점의 기준시가였어요. 그럼 뭐예요? 전체 기준시가 상승폭 대비 요 기준시가 상승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쳤네. 여기 완성일로부터 양도일 때까지 기준시가 상승폭 중에 이 BC 구간 5년간의 기준시가 상승폭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금을 뺐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집행을 했었어요. 근데 말썽이 났어요, 또. 세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양도현재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5년이 된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 왔었어요. 근데 유권서를 뒤집은 거예요. 이것이 B가 아니다. A다는 얘기입니다. A. 네. 그러면요, 아까 B를 분모에 넣었을 때와 분모를 A로 넣었을 때, 요거 넣었을 때를 스몰 a라고 합시다. 요걸 했을 때, 라지 A라고 합시다. 이걸 라지 B라고 합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세부담이 더 커질까요? 라지 A요, 라지 B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얻어지는 값은 어떻게 돼요? 자꾸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바꿔본 거예요. 네, 이걸로. 이게 A점이 B점의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A점의 기준시가라는 얘기. 그러면 이때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돼요? 아주 똥값이에요. 똥값.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갑니다. 하여튼 5년이 경과한다면 기준시가 상승폭만큼 해당되는 건 빼준다. 5년치 것만. 그런데 분모의 그 취득한 기준시가는 기존 주택과 두수토지의 취득한 기준시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실수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9조와 93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차감한다는 말에 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모값은 A점의 기준시가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이거 과세냐 비과세냐만 생각하지 말고, 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세액 계산하지 말고, 혹여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인가 아닌가를 꼭 알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했죠.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혹여라도 조세특례제한법 97조를 위반하면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 신축주택이다. 이때 완성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혹시 조특법 99조나 9조 3, 조특법 97조의 아류들은요, 97조 2, 3, 4, 5, 6은 임대주택이에요. 98조는 미분양주택이에요. 98조 2, 3, 4, 5, 6, 7, 8, 9는 미분양주택이에요. 99조의 2, 99조 3은 신축주택이에요. 99조 4는 농어촌 주택이고요.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주마간산식으로 읽어봐도 머리에 조금 남는다면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납세자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 설명했으니까요. 또 마찬가지죠. 완성된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어쩔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청산금의 양도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예요. 이게요, 청산금을 왕창 한 번에 안 줍니다. 예. 몇 번에 분할해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 해석은 이렇게 표현 안 했었어요. 처음에 해석은 이게 장기할부 아니냐. 장기할부니까 사용수익일, 인도일, 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의 양도 시기다. 그러면 장기할부의 조건은 뭐예요? 장기할부 조건은 사용수익일, 인도일, 접수일부터 대금 청산일까지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2회 이상 돈을 납부한다면 사용수익 개시일, 인도일, 접수일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겠다. 이런 경우에 매매는 미등기로 안 본다라는 이유죠.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에 대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규정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 조건의 양도 취득 시기는 사용수익일, 인도일,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양도세 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매매계약 조건부에 매매 때기면 청산일은 앞으로 100년 후에 한다. 예.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안 해가겠죠. 대금청 안 됐으니까 이전 등기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계약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양도세 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이전 등기도 안 돼 있죠. 대금청도 안 돼 있죠. 납세 의무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 규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은 그 세 날 중에 가장 빠른 날로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지급받을 청산금을 분할해서 파셜로 지급을 해요. 뭐 장기 할부지 않느냐? 그러면 계약금을 받은 때를 옛날에 90년도 12월 말 이전까지는 계약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날로 박아서 장기 할부의 조건부이기 때문에 사용수익 개시일인 관리처분기의 인가일 양도시기로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썽이 났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도시민주구 환경정의법은 기존 주택 또는 건물 또는 토지를 새로운 주택 또는 토지를 바꾸어주는 뭘로 본다? 뭘로 본다? 환지로 본다. 그럼 환지에 대해 대전제 조건인 양도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취득 시기는 원래 거. 만약에 환지가 된다고 한다면 환지된 것은 애시당초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환지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되면은 청산금을 납부를 했겠죠. 그러면 소유권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취득 시기예요. 그 다음에 감소 면적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받겠죠. 양도 시기는 언제다?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장기 할부냐에 대해서 말썽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도시민주구 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유사한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일은 언제냐? 이전 고시일이에요. 그래서 청산을 모두 지급받은 뒤에 이전 고시가 나면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 양도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지급받았을 때에 신축 완성 때 부수되는 것은 이와 다른데 조심할 것은 이 청산금을 누가 지급받느냐, 상속받았냐, 증여받았냐, 매수자가 받을 거냐, 매도자가 받을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하고요. 이것은 이미 설명했으니까요. 자, 봅시다. 이거 집행기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급받은 청산금 양도차의 계산 방법은 이게 그래. 요거의 본법 번호고요. 요것이 시행령 번호고요. 요것이 순서예요. 네. 만약에 본법은 있는데 시행령이 없으면 가운데가 뭐라 써질까요? 가운데가 본법은 있는데 시행령은 없어. 빵이에요. 0이 써져요. 자, 지급받은 양도 차익은 지급받은 청산금에서 이 부분을 빼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기존과 딸린 투입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비를 곱하기 기존금 평가액분의 청산 수령액.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예, 기존에 설명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됐다고 한다면 이런 계산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결국 뭐예요? 뭐예요?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전체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중에 청산금 상당에 해당되는 만큼의 안분 금액이죠. 그걸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청산금 수령액이면 기존 평가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럼 문제가 또 달라지죠. 그때는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의 상당히 양도 차익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거 틀린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큰 무리 없으시겠죠? 뭐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에요. 뭐 이것도 계속 뭐 서너 번 말씀드린 거죠. 만약에 여기 A점에서의 취득가를 모르면 어쩔래? 그럼 B점 평가해가지고 뒤집어라 라는 얘기죠. 근데 말은 뒤집어라, 역산해라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200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면 어쩔래? 그렇죠? 2005년 4월 30일 전에 취득한 개별주택이 없어요. 취득하면 어쩔래? 나 2005년 4월 30일 전에 취득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면 어쩔래? 매우 조심하시는데 다시 설명을 다시 또 얘기할게요. 혹여라도 재건축의 경우는 시중 8구 기존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지었을 겁니다. 그럴 때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반드시 누구 걸 써라? 공동주택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걸 쓰기는 쓰되 2005년 4월 30일 전에 누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했어요? 국세청장이 고시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등 기준시가 고시가를 분자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단어가 그러죠. 아파트 등 기준시가, 아파트 등 고시가. 왜 등이란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등이 들어간 이유가요. 그때 아파트는 고시를 했었어요. 근데 다세대나 연립은 안 했어요.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전용 면적이 165평방미터, 즉 50평 이상인 연립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다세대가 있어요. 집단화되어 있는 다세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법령적 시스템에 가서 기준시가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이거 조회봐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거 좀 화면 좀 키우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1동 904호다 그러면 101동 904호 안 나와요. 옆에 딱 뜨는 게 팝업 창이 안 떠요. 옆에 있는 메뉴 바에 그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나와요. 근데 업무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없는데요? 없다고 다른 걸 적용해요. 멍뚱한 데로 가버려요. 예, 반드시 국세청장 기준시가 고시문을 볼 때는 반드시 옆에 있는 스크롤 바를 반드시 내려봐라. 예, 그럼 나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나오면요. 최초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아파트는요. 또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 부분일게요.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가 다르면 세율은 어떤 걸 적용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부터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어요. 해석도 없고요. 그러면 각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무 지침이라고 없지만 편집자의 사견을 한다면 함정의 유형별 양도세 개념에서 살펴보기로 해보자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각각 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승계조합원의 조합원 중에 취득가. 승계조합원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후인 거죠. 그러면 매수 취득한 것도 있지만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 증여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교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항상 기준점은 뭐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매매 취득한다면 조합원의 취득실가, 원전 양도실가, 원조합원의 관리처분 인가일 평가액 플러스 현재 납부하는 환청상금 프리미엄, 그다음 취득 부대 비용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상속 증여받았다는 평가액 플러스 취득 관련된 등록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속이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기타 필요경비는 납입기 도열한 청산금 또는 나중에 양도할 때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속이 되겠죠. 자 다음에요. 신축 완성주택이라면 취득가, 완성 매매 사례가 감정가 도저히 모른다면 어쩔래? 요것을 역산 취득가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딱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승계조합원의 신축 완성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에요. 즉, 승계조합원의 양도차익은 크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일부분과 완성돼서 양도일까 양도차익 두 개가 쪼개지겠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장투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완성일 현재 물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또는 조정 대상의 공고일 이전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권 완납한 경우로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또는 조정 대상 공고일 이전에 취득을 했어요. 이후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완성일로부터 2년을 거주 안 하면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양도소득세에 관련 내용은 어디로 뛸지를 몰라요. 매우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생략하고요. 승계조합원의 신축 완성 후 전후한 양도소득의 세율, 소득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세율은 완성 전과 완성 후 합산해서 기본적으로 한다. 완성부터 양도까지 보인 연습을 세율을 적용해라. 근데 지금 뭐 전산으로는 다 지원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으면 세율이 몇 프로다? 70%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던 세율이 얼마다? 60%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되 분양권은 60% 적용한다. 근데 그 집이 만에 하나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는 경우로서 양도련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더해요? 20%를 더해요. 3주택 이상 몇 프로를 더해요? 30%를 적용해요. 그런데요,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항상 지금도 계속 그래요. 만약에 45% 플러스 마이너스 6,594만 원가 될 거예요. 세율 104조에서 말하는 세율이라는 게 이것만 말합니까? 이걸 전체를 말합니까? 104조 이렇게 써져 있죠. 얼마 플러스 얼마 초과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편하게 쓴 게 일반 초과 누진세율이죠. 45% 빼기 6,594만 원 뺀다. 그러면 이게 45%가 세율이요. 6,594만 원 뺀 거의 세율이요. 10% 비상금 토지는 10% 가산, 처음에는 10% 가산한다고 그랬어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그게 지금 104조 1항 7호. 1항 7호에 일반 초과 누진세 6%짜리는 뭐라고 써놨어요? 16% 써놨죠. 45%짜리 몇 프로 써놨어요? 55%로 써놨어요. 그죠? 그러면 45% 마이너스 6,994만 원 곱하기 1.1이 맞냐? 1.1이 맞냐? 네. 10%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45에다가 10을 더은 55가 맞냐는 얘기예요. 이 주택은 25를 더하면 65가 맞냐? 45 마이너스 6,994만 원에 곱하기 1.2가 맞냐? 뭐가 맞아요? 근데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항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45%짜리 3주택이다 75% 마이너스 6,594만 원. 비상토지 45%는 55% 마이너스 6,594만 원. 근데 논리상으로 그 틀린 말 같아요. 세율은 이거 전체를 세율이라고 그러지 이것만 세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사무관 답변이 참 명답입니다. 세율, 세금을 정한 비율 아니요. 비율은 45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문했어요. 아니 이건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간편식일 뿐이지 104조에는 분명히 55조죠. 55조 1항에는 분명히 45 플러스 얼마 초과 금액의 45%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게 전체가 세율 아니냐. 제목도 세율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법원에 간 사람도 없고 누구도 이걸 심판원에 간 사람도 없습니다. 네. 어느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상금도 10% 가산다고 돼 있지 않느냐. 7호 세율 봐봐라. 6%짜리 16으로 썼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20, 10, 30을 넣은 게 맞다 이거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 말에 반대하고 싶어요. 아무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복합주택을 많이 만날 일은 없는데요.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어쩔래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원론적으로 쉽게 생각해요. 이건 애시당초부터 상가와 부수토지는 무조건 과세잖아요.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은 완성돼서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안 하면 다 쪼개야 돼요. 그럼 쪼개는 방법 어떻게 쪼개요? 기준시가로 쪼개면 되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뭘 적용하면 단독주택 생각해 봐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뭘 적용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면 이렇게 되죠. 개별주택 가격 공시 확인원, 확인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산정, 이건 토지, 이건 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100인데 산정은 80이에요. 토지가 전체 면적이 100인데 개별주택 공시연금은 토지는 80만 했대요. 그럼 이게 뭘로 유추가 돼요? 뭘로 유추가 돼요? 아, 이게 복합주택이구나.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80%는 상가란 얘기가, 80% 주택이고 20%는 만약에 상가란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200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200이라고 한다면, 상가 부분은 얼마예요? 상가 부분은 200이라면 180분의, 죄송합니다. 이게 한 칸을 더, 80에 20이에요. 20이라고 한다면, 이게 건물은 만약에 전체 합계가 200이라고 합시다. 200이라고 한다면, 전체 면적은 200이지만 산정 면적은 얼마가 돼요? 160이 되겠죠. 그죠? 아니요. 80이니까. 80이니까 2판에 1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개별주택 가격에는 산정 면적과 전체 면적이 써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실질과세예요? 공부상 면적으로 해요? 공부상 면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가서 보니 우리는 실질과세 원칙이잖아요. 공부상 상가로 돼 있건 말았건 거기서 먹고 자고 배설하면 뭘로 인식해요? 주택으로 인식을 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말씀 많이 나는 게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상가예요. 이 상가 뒤편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원론적으로는 상가에 부속되어 있는 상가를 유지, 보수, 관리할 목적의 방이라고 한다면 이건 뭘로 본다? 상가로 본다. 하지만 그 상가 세입자가 부인, 애들까지 다 와서 한 세대를 구성해 살더라. 그럼 뭐가 돼요? 주택이 돼버려요. 상황에 따라 틀려져요. 네. 그래서 가장 예가심이 많은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에 꼭 특약을 써요. 뭐라고 써요? 특약사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불가. 그 말은 뭐예요? 들어와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걸 주택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주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의 경우죠. 예. 그 집어넣으면 다른 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A가 있고 B라는 오피스텔이 있다. B라는 오피스텔이 만약에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A만 갖고 비과세를 하면 되죠. 근데 A와 B가 중복 보유연수가 이미 3년을 훨씬 넘어버렸어요. 근데 B라는 오피스텔을 이미 주택으로 임대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것은 이건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금을 조과 민족을 내실 겁니까? 이걸 오피스텔 세입자를 내쫓고 사무실로 바꾸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호락호락. 그 상업용 건축물이네. 그래, 비과세 해드릴게요. 해줍니까? 또 안 그러죠. 이게 상업용 건축물로 보기는 맞지만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스 들어온다. 불 나온다. 물 나온다.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다. 화장실 있다. 싱크대 있다. 따라서 주택이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럴 때는 뭐라고 말을 안 하더구만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고,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한 것은 가짜고, 그건 일부러 한 것 뿐이지, 이건 사무사업자가 아니다. 그럼 어디를 가봐요? 관리실에 가보죠. CCTV를 봐요. 맨날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예요? 주택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봤어요.
오랫동안 주택으로 쓰다가 A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B를 주택이 아닌 걸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아노 교습소, 미술 교습소로 그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요. 예. 아니야,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과세 못 해준다. 그 심판하고 가도 쳐요.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던 사람이 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거기에 피아노를 한 서너 개 집어넣어 버려요. 피아노를 땡땅땅 쳐버려요. 교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말씀이 또 나요. 근데 그 피아노 교수분은 선생님이 거기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그것은 피아노 교습소가 주된 것이고 자는 것은 임시 방편의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설명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세무사 납세자 입장,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입장,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장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구 입장에서 유장을 해라? 유장공개 첫 번째 거죠. 과도한 유장은 금물. 적의 입장에서 유장을 하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